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완전히 떠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뒤늦게 수업료가 많이 드는 거죠. 장기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다. 2016년이 그랬다. 제 주변에 매수하려고 고민했던 분들이 여러 분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케이스가 쫙 나눠졌거든요.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집을 사야 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0%가 싹 사라졌어요. 일단 분명히 불과 3개월 6개월 전에는 막 사고 싶어 미쳐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 저럴까 했는데 갑자기 또 보니까 싸늘해요. 네, 싸늘합니다. 맞습니다. 톡방도 톡수가 확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영원히 집을 안 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이제 집값이 이미 많이 올라 버린 것 같고 그걸 자기가 놓친 것 같고 오른 가격에 사기에는 좀 뭔가 기분이 안 좋고 그렇다고 눈을 낮추긴 싫고 그런 부류가 한 부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부류는 이제 그냥 혹시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진짜 좀 더 좋은 가격이 나오지 않을까. 매수할 생각은 좀 더 큰데 지금은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 결과를 보면서 집값이 좀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조금 뭐 집값비를 낸다 하더라도 확실히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런 유형이 딱 두 개가 있더라고요. 결과를 보고 이제 올라가는 길로 가는구나. 그 길을 보고 확인하고 가겠다. 아니면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가겠다.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각각 유형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뭐 조언을 드려야 될까요?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근데 눈을 낮추기는 힘들다. 이런 부류가 있죠. 근데 이분들은 보통 만약에 그러고 이제 계속 기다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보통은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이사 갈 곳이 10억이었는데 15억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올라서 못 가. 그래서 근다고 내가 해서 이제 예전에 팔아가는 건데 지금 이제 12억 돼 있는 거, 이걸 사기는 좀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15억짜리가 이제 17억이 되고 12억짜리가 15억이 돼 이제. 그러면 그때 뒤늦게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 진짜 벼락거지 되겠다. 포모에 쌓여가지고 이제 급지를 낮춰가지고 뭐라도 일단 사놓는 거죠. 그런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돼서는 15억도 싸 보이네. 그렇죠. 우리가 평당 1억 이야기 예전에 몇 년 전에 했을 때, 에이 그거 아쿠로 리버 파크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들으니까 완전히 소름 끼치듯이 완전 똑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8억에서 10억 됐을 때는 조용 가만히 있다가 12억 됐을 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10억 되는 순간 그때부터 막 달려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 올림픽 파크 프레온에서 그 우리 분양을 12억에 했는데 뭐 10억 넘게 훨씬 끌렸죠. 청약 당첨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포기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짤이 박제가 돼가지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12억에 분양을 해도 미달라고 막 이랬었어요.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근데 지금 이제 25억 되니까 줄을 서가지고 살려고 오지 않습니까? 2배가 됐는데 그런 것처럼 나중에 이제 진짜 처음에는 이게 내 손에 잡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완전히 떠나고 나면 이제 이거는 진짜 안 되는구나 해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 뒤늦게. 그래서 이제 그 수업료가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그렇게 환상적인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식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 당신이 집을 살려고 했는데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한다, 주인이.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가지고 그냥 와버렸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근데 내 경험인데 시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후회를 하더라. 왜요? 뭘 후회하냐? 그때 5천만 원 더 주고 산 사람은 후회를 절대 안 하는데 그때 5천만 원 때문에 안 산 사람들은 후회를 하더라. 막 5억 넘게 올라와 있겠네. 그렇게. 랭구님의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은 그냥 다 옛날에 사다가 보면 이제 뭐 막상 계속 쓰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막 형 500만 더 올려줘요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쁘지만 올려준 적이 있고 기분이 너무 나빠갖고 안 한 적도 있고 한데 저도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뭐 500, 5천이 큰 금액일 수 있기는 한데 길게 놓고 보면 그게 진짜 작은 금액일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너무 올라서 지금 손이 안 가고
그래서 내 수준, 내가 원하지 않은 내 돈은 내가 원하지 않은 상품이랑 맞아. 그래서 이건 또 못 사겠어.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그게 적어도 서울권이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후회하실 수 있다. 아, 그러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밑에 거를 검토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람은. 네, 그렇죠. 위에 거는 이제 그냥 떠나갔으니까 안 되는 거고. 네.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내가 5억 가지고 이걸 살 수 있었는데, 내가 5억 가지고 마용성 과천을 살 수 있었는데 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북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눈높이를 낮추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용성이 떨어질 거냐 밑으로 라고 반대로 물어보면 그러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본인만의 작은 뷰 같은 거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뷰가 결국에는 금리하고 그 입주 물량이 함수가 아닌가. 그래서 주택 가격은 금리하고 수급의 함수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네. 적어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앞으로 떨어질 거고. 네. 그리고 물량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2023년 1월을 기점으로 실거래가는 반등을 했고 네. 미미한 거 막 오른다 내린다 하면서도 계속 2년 반 이상 오르고 있고 네. 해서 장기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는 것 같다. 2016년이 그랬다. 네. 그쵸? 2013년부터 올랐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2016년이 돼도 사실 좀 아는 분들 아름아름해하고 뭐 염창동이니 뭐 등촌동이 이런데 갭 작은 거 이런 것들 사러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이 다 떨어진다고 생각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2016년 되면서 강남 쪽이나 이제 핵심 지역들이 조정 지역이 다 풀렸다가 다시 재지정되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갖고 이제 사이클이 커졌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지금이 이게 장기 슈퍼 사이클의 초입에 와 있고 그 진행 속도가 천천히 느리고 또 일부만 막 오르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이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뭐든 물론 뭐 선택이니까 집을 안 사고 주식이나 코인을 하셔도 되죠. 자산을 형성하는 데는. 자신 있고 잘하시면 주식이나 코인을 해도 되는데 주택을 사고자 마음을 잡수셨다면 지금은 자산을 취득하는 시기다. 과감하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방향을 확실히 정해지면 그때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디어에 많이 미디어가 막 SNS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얼마나 많이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알고리즘의 신에 의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향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같은 미디어도요. 오늘 뉴스인데 어디는 갑자기 호가가 올랐다고 하고 어디는 금매가 쏟아지고 있다 나오고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일주일마다 뭐 국민은행이라든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데이터가 나오고 그게 데이터가 어려울까봐 해설서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만 꾸준히 보셔도 방향이 어떤지는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문가를 찾을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거든요. 하락론도 들어보면 되게 그럴싸합니다. 제가 들어봐도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또 상승론도 들어보면은 또 되게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되게 맞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를 한두 명 정도는 멘토를 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은 유튜브를 봐라. 그럼 유튜브에 몇 년 동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겠냐. 그럼 최소한 2023년 1월 이후에 거라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6개월 전, 1년 전, 한 2년 전에 그 사람이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한번 찾아봐봐라. 2023년. 그렇죠. 그때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렇죠.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봐봐라. 그러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맞추고 있는 분들이 있고 계속 반대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당장의 소음들은 제거가 되고 어떤 분들이 그냥 좀 더 시장을 잘 보시는지 이런 게 체크가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동 실행이 되니까 한번 실행하면 계속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자동 실행이 되니까 맞죠. 그 자기만의 이제 우물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야, 뭐 결론 나왔네. 아까 그 매수 고민 유형 1번은 눈높이 낮춰서 지금 슈퍼사이클 초입점이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하는 건 좋은데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냥 엄하게 확인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네. 그쵸. 지금 뭐 금매가 나오고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있고 네. 계속 그런 뉴스만 보면은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쭉 지나가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이벤트에 대해서 신문 기사가 정반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게 신문을 볼 때도 네. 조심해야 된다. 왜냐, 신문 쓰시는 분들의 이익 구조랑 당신의 이익 구조가 다르다. 당신은 신문을 보고 집을 사거나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익 구조를 그래서 오른다 그러면 사는 게 이익이고 내린다 그러면 파는 게 이익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쩌면 그 기자님은 그냥 당신이 클릭해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익 구조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주거 문제라는 거는 매매든 월세든 전세든 간에 자기 본인 인생에서 아주 큰 소비 활동이다. 가장 큰 소비 활동이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그 팩트라는 게 데이터다, 데이터. 데이터인데 일반인들이 데이터를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6개월, 1년, 2년 정도 띄엄띄엄 영상을 보면서 전망하시는 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와, 근데 현실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그 6억의 허들이 크긴 크더라고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을 진짜 이제 실거주를 하실 분들은 대출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내 집 마련할 때 뭐 실거주만 가능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일에 사둘 수도 있기는 하잖아요. 네,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뭐 갭투자든 뭐든 간에. 그랬을 때 지금 뭐 전세 대출도 지금 좀 까다롭게 하고 뭐 조건부 대출도, 그래서 뭐 전세 투자가 막힌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고민하는 분들도 꽤 있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하고 태거자금, 세입자 태거자금 대출, 이게 이제 막혔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피해가는 방법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그 피해가는 방법이 다 있다. 그리고 그 현금으로 10몇 억씩 가지고 전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다. 그죠?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보증 한도가 5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세 15억짜리 이런 거는 현금 10억 갖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최소 10억 이상 갖고 계신 거다. 그런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리고 전세 연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전세의 시가총액이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0% 정도가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300조 정도. 그럼 결국에는 그 10억 중에 한 7억 정도가 현금, 3억 정도가 대출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대출이 또 이렇게 저가 전세 시장에 또 많이 포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의외로 현금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면서 전세 놓을 때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자금 대출 받아오면 어떻게 해요? 이건 거잖아요.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내가 사면서 당인의 잔금을 쳐야 되는데 그분이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딱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거죠. 그거 세 개 중에 하나만 틀어줘도 가능한 거죠. 뭐 그냥 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도 되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렇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도 되고, 뭐 주인이 전세를 살아주는 집을 사도 되고, 이미 전세에 들어있는 그 집을 이제 승계해가지고 이제 유지하셔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보통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막 사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무주택이나 무주택이신 분들이 집을 살라는 분들 경우가 많은데, 내가 분명히 집이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고 실거주가 안 되니 전세를 껴서 미리 사놓고 나중에 들어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이런 수요가 투기 수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투기라는 게 뭐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내 집 마련도 그거 100% 투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거주라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닌가. 그냥 저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 아닌가. 뭔가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쫓고 있는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막을 수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뭐 그래서 이제 막 주택에 들어오시라는 분들이 실거주는 안 되고 전세 끼고 막 살려고 사는 방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저도 제일 처음에 집을 샀을 때 전세 끼고 샀었는데, 네. 2년 뒤에 나가시는데 내가 저 돈을 못 갚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런 마음이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출 받아서 해주면 됐는데, 옛날에는, 전세 대금 대출이 1억밖에 안 됐네. 전세 5억 끼고 살 건데.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의외로 70%의 현금으로 전세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세가 없어지지도 않겠지만, 이제 전세 끼고 사는 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너무 어렵다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전세 끼고 사두는 분의 입장에서 워낙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 불안함이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렇죠. 문턱이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 불안함 저도 그랬으니까 그 불안함인데 그래서 롱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바로 검색하지 않습니까? 딱 검색했더니 양쪽으로 쫙 갈려 나오는 거죠. 전세 끝났다. 갭투자 끝났다. 뭐 망했다.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전세 소멸의 시대. 막 이런 거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듣고 있으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뭐 무주택자하고 이제 1주택자 분들이 아무래도 고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그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지금 상황에서 좀 필요한 전략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살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전략이네요. 그렇죠. 살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당신이 돈을 얼마까지 동원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억, 70억짜리는 0.0000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현실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겠죠. 뭐 현금이 그리고 현금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집 팔면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전세 보증금 이런 게 자본이 되겠죠. 거기에다 추가로 레버리지는 6억까지니까 소득 대비해서 6억 이하로 이제 나오겠죠. 그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대출까지 해서 한 8억까지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8억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고 해야 범위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판단이 쉬운데 그 막막하지 않습니까? 막 이제 내가 집을 사고 싶은데 이거 8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대. 뭐 5억짜리 집이 뭐 얼마가 됐대. 이렇게 하면은 갈피를 못 잡는 거죠. 평천이 좋은 거야? 분당이 좋은 거야? 막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가능한 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하고 레버리지하고 자본을 합쳐가지고 얼마 정도 되는지 해보는 게 좋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는데 들어갈 건지 아니면은 전세 끼고 살았다가 나중에 들어갈 건지 이런 걸 고민해봐야겠죠. 거기에 따라 전략이 또 완전히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현금 5억이라고 하더라도 대출받아서 10억짜리를 들어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똑같은 현금 5억이라 그래도 15억인데 전세가 10억인 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양하게 또 그 전세를 끼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략이 나오는 거니까. 또 요즘은 또 실거주가 안 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지역이 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가격대별로 해가지고 뭐 우리 요즘에 앱들 보면은 이제 가격대별로 해서 이렇게 소트하고 뭐 필터링하고 이런 것들이 기능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갖고 대충 어느 지역이 나의 이제 타겟팅이 되는지 정하시고 자기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죠. 출퇴근 어디를 하고 뭐 아기가 있으시다면 학원은 어디 보내고 이런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가지고 그 지역의 단지를 몇 개 찍어서 이렇게 범위를 점점 좁히는 거죠. 그래야지 판단하기가 쉬운데 이제 집은 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뭐 동작구가 좋을까, 마포구가 좋을까, 강동구가 좋을까, 어디가 좋지. 그래서 그렇게 정도 생각하겠죠. 그 톡방에다가 이제 올리죠. 한 5억 있는데 뭐 동작구가 좋을까요? 뭐 마포구가 좋을까요? 그러면은 가격은 알아보셨어요? 뭐 알아보신 단지라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출퇴근 어디서 하시는지, 그 애기들은 있는지 이런 거라도 좀 알려주셔야지 좀 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광범위한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가끔씩은 이제 아파트 한 서너 개 이렇게 5개 정도 추려놓은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지. 거쳤다는 이야기는 추려졌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랑 전략이 다 이미 나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려져 놓으니까 그 중에 이제 판단을 못 하시는 거니까 다른 분들도 조언해 주기가 되게 쉽겠죠. 그래서
전략을 이제 짜면 가용한 현금을 먼저 파악을 하고 두 번째로 매수인지 전세 끼고 사는 건지를 전략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이나 단지를 선택해라. 그리고 이제 임장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게 4단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게 단계별로. 그쵸. 방금 말씀하신 단계별로 딱 진행을 해라. 너무 막막할 수 있으니까. 아, 예, 근데 보통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어디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시작이 요거더라고요. 그렇죠. 저기 9호선 호재가 있고 여기에는 무슨 호재가 있는데 서부선 호재가 있다고 하고 재건축도 되는 것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물어보고.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상품의 선택이라는 것도 또 있는데 보면 이거잖아요. 상급지에 그러니까 용꼬리를 할 거냐, 뱀 대가리를 할 거냐. 상급지에 구축을 할 거냐, 아니면은 급수를 내려가지고 신축을 할 거냐. 아, 그건 진짜 고민 많이 하죠. 고민 많이 하죠. 이게 본인의 취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구축도 괜찮아. 근데 입지가 되게 중요해. 근데 나는 죽어도 새 집에 살아야 돼. 이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런 걸 고려해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죠. 재건축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안전마진이라는 소위 말하는 개발 이익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덤으로 성공하면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평촌이라든지 뭐 분당이라든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거를 사놓고 애기들 키우면서 한 10년 보내다 보면 어느 정도 과시권에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나는 구축도 괜찮고 뭐 입지 좋으면 되니까 꽂혀 살면 돼. 장기적으로 거주하면 돼. 애기들 키우다 보면은 재건축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면 이제 효과가 커지겠죠.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 딱 그래요. 언제 되는데요? 뭐 이주 단지가 없다던데요? 막 이런 얘기. 지금도 많이 비싼 것 같아요. 또 얘기하기도 하죠. 그쵸. 그 선도지구 이번에 뭐 선정이 이제 신청했는데 5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르는 건 맞아요. 이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시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선도지구 이슈가 많죠. 이주 단지라든지 뭐 임대 비율이라든지 기부 체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많고, 그리고 어떤 분은 선도지구가 지정이 안 되면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막상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선정이 됐든 안 됐든 가격은 다 올랐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시장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집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집이 10억짜리가 15억 됐다고 밥이 갑자기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계속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뭐냐면 재건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 입지 자체의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너무 색안경을 재건축이라고 해서 너무 그거 언제 돼요? 안 된다 그러던데요. 이런 이슈를 그런 이슈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럼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재건축도 적극적으로 조금 검토를 잘 하라고 얘기하시는 편이네요. 저는 상당히 많이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게 추천하는 편이고, 다만 이제 전세가율이 되게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실거주로 들어가시라는 추천을 많이 드리죠. 네. 계획으로는 너무 크니까 실거주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금액이 자꾸 적어지다 보면은 이제 초기 재개발 이런 걸 또 듣고 오셔가지고. 그렇죠. 신축 뭐 빌라로 사신다든가. 정비구역 지정도 안 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다, 쉽게 얘기하면.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돈에 맞추다가 보면은 결국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안 되면 그냥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이런 게 아파트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집만 빼고는 그 대부분의 지금 30년대에 있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집만 좀 오래됐지 인프라는 집 밖은 완전히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가을에 한번 가서 가을 제가 그런 말 했죠. 분당을 예전에 제가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오래됐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가을에 거기 사이 길을 한번 걸어보시면 집을 사시게 될 거라고. 인프라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린 애기들 막 가방 메고 막 깔깔거리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그런 동네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가격도 많이 오르겠지만 재건축이 되는 과정에서도 가격은 역시나 다른 경기도 평균보다 수익률이 확실히 좋더라, 아웃퍼폼하더라, 이런 거죠. 경기도만 그렇지 않고 서울도 이제 중층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죠. 15층 이런 거 엄청 많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노원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노원은 언제 옵니까? 부조도 언제 오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조건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이제 노원도 그리고 또 이렇게 주머니가 좀 작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노원이 전국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구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노원은 그 대형 평형부터 중소형까지 엄청나게 이 스펙트럼이 넓고 이제 소형 위주의 단지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애매한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노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작게 ABC 해갖고 중계동의 학원가 근처부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중계동부터 해가지고 사업성이 그나마 조금 나오고 좀 약간 그래도 사이즈가 좀 그러니까 평수가 좀 큰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 곳들부터 해서 온기가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그 상계동, 중계동 이쪽에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그 길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 보전 개수라든지 용적률 올려준다든지 이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안 주면은 진행이 안 될 테니까요. 그렇죠. 어떻게든 저는 그렇게 될 때까지 풀 거다. 아니면은 가격이 오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다. 노도시 이제 특별법으로 지금 지방도 뭐 해운대구 일부 이제 뭐 신시가지 동네도 바꾸겠다고 발표가 나오긴 했었고 부산에서. 그렇죠. 뭐 사실 뭐 분당만 해줘야 되는 건 아니긴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맥락으로 따지면 서울에도 사실 여기저기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적용을 하려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맞춰서 기본계획이라는 걸 짜야 되는데 일기 신도시는 대부분 다 짰는데 서울시는 비협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양동 쪽만 그렇게 계획을 맞춰서 짰고 나머지는 아예 수립을 안 하고 있고 그 우리 또 서울시장님은 오세훈표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본인만의 색깔 모아타운부터 해가지고 항상 뭐 신통기 이런 본인만의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전 개수라고 해갖고 용적률 올려주는 거라든지 역세권 뭐 해가지고 300m, 200m 안에 또 용적률 올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색깔로 추진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명신도시라든지 그 자동신도시라든지 하나인데 세 군데를 지정을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이 일단 그 사업성이 나올 만한 가격이 지금 될라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자동 정도? 근데 자동도 실제로 뜯어보면은 용적률이 250% 이상이라서 부산 250% 이상이라서 어렵겠다 했는데 이번 계획 보니까 360%까지 올려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해운대 신도시 빼고 나머지 광역시급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적용해도 진행이 되는 곳이 있을라나? 뭐 둔산동 크로바 정도?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뭐 내 집만 시작해서 갑자기 또 지방까지 한번 뭐 재건축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건 덩치가 크네요. 그러네요. 뭐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은 또 큰 테마라서 별도로 좀 다뤄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 항상 그 집값은 언제든지 저렴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인 느낌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지금 내가 내 집만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망설여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공감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아마 계속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결국에는 이 남은 인생 기간 동안에 평생 이제 사람은 주택이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남의 집이든 자기 집이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는 좀 아웃퍼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찾는 이슈가 되겠죠. 결국에는 살아난 이야기인데 이제는 예전에 좀 다르다. 예전에는 모든 게 부족했다. 그래서 집이면 됐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하고 중계동 아파트하고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 뭐 2, 3천만 원 못되면 중계동에서 강남으로 올 수 있을 정도였다. 98년 즈음에 신문기사를 보면 그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근데 지금은 천재 차이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게 부족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걸 찾는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 집을 사서 당장 2년 내에 팔기도 힘들다 올라도 세금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사면 장기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니까 수익을 관측하는 기간을 길게 봐야 된다. 여기 단기적으로 실거주할 집을 뭐 6개월 내에 한 달 뒤에 2달 뒤에 오를 거냐 내릴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마시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까 이런 걸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도심에 물량이 지속적으로 안 나오는 곳이 많이 오르더라. 예를 들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분당하고 일산하고 똑같은 가격에 분양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거의 3배 정도 차이 난다. 네. 그렇게 된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산은 많았어요. 일산에는 무슨 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도 또 공급이 또 있고. 덕양구 있고, 네. 아래쪽엔 김포 있고, 파주도 있고, 그렇죠. 네. 네. 또 이렇게 뒤쪽에서 파주가 또 버티고 있고. 근데 분당 쪽은 딱 산으로 딱 쌓여가지고 더 이상 확장이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돈하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가격이 뾰족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 도심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집을 지을 공간이 없다. 이미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도심에 확장이 불가능한 그런 쪽을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 그게 보통 경부 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리적으로 그 우리 서울 기준으로 보면 왼쪽에 한강 하류다 보니까 넓게 평야가 넓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속적으로 공급이 들어오더라. 동쪽은 구조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가격 차이가 크더라. 그래서 지역을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과감하게 결단하시면 된다. 1, 2년은 힘들지 모르지만 과감하게 길게 보고 구매하시기를 바란다. 다만 본인이 너무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본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그 이자가 2배로 늘어나도 파산하지 않을 정도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플하네요. 망설이는 분들을 위한 또 조언,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도 저희 망고 대표님 또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제가 또 꼬드겨가지고 또 다른 주제로 또 한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